부동산 시장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이런 부양 정책의 효과는 짧은 3분기에서 길면 한 1년 정도 간다고 봅니다.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럼 이 역전세난 이게 네. 좀 해소가 될까요? 네,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금리가 내려가기 정말 쉽지 않다. 내려도 많이 내려갈 가능성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리치고 김기원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네. 자, 요즘 부동산 가지고 네. 설왕설래 참 말이 많아요. 네. 일단 최근에 새마을금고 부동산 피해 복권 때문에 또 시장이 좀 깜짝 놀랐었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좀 회복되고 있다, 네. 상승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네. 나오고 있고 해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데 네.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일부 지역이라는 건 어디를? 일부 지역 일단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네. 요거는 지금 일단 서울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자, 보시면 요 십자선을 중심으로 지금 오른쪽으로 가면은 매매가가 상승이고요. 왼쪽으로 가면은 매매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네. 위로 올라가면 전세가가 올라가고 밑으로 떨어지면 전세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매매 전세가 둘 상승하는 겁니다. 요게 지금 반등이 한 4월, 5월 달부터 지금 시장에서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송파구 같은 경우는 한 2% 정도씩 상승을 했죠. 그래서 한 달에? 아니요, 지금 5월 달 이후로. 5월 달 그래서 이후로? 5월, 6월, 7월 초까지. 네. 그래서 송파구가 가장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 그 다음에 서초구, 그 다음에 강동구, 용산구, 동작구, 이런 영등포구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밑으로 왼쪽으로 지금 떨어지는 지역들이 있죠. 네. 도봉구, 강북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이런 광진구, 관악구, 강서구 이런 지역들은 여전히 지금 매매 전세가가 다 빠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는 올라가고 어디는 또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오르는 거냐 내리는 거냐 이런 말들이 많은데 분명한 거는 지금 고가 아파트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자, 그러면 고가는 올라가는데 왜 중저가는 떨어지느냐? 네. 이게 뭐가 있냐면 코로나 이제 초저금리 시대에 영끌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쵸? 2020년, 21년에. 근데 10억 넘는 고가 아파트들은요. 2019년 12월 말부터는 대출이 10원도 안 됐습니다. 전부 다 현금만 주고 샀어야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의 하락을 불러온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제 대출 금리의 이제 상승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이자 부담이 한 150만 원 내다가 이게 300만 이상 올라가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이런 게 이제 어쩔 수 없이 매물로 나와서 이것들이 또다시 부동산 시장 하락을 불러오는데 송파나 강남이나 서초 이렇게 고가 아파트들이 많은 지역들은 급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돈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어차피 내가 현금 주고 다 샀기 때문에 대출 금리랑은 아무래도 좀 상관이 없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이 위주로 지금 많이들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빈익빈 부익부 이 차별화가 이 부동산에서도 지역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흐름들이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수면 밑으로는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부동산 시장의 하락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떨어지고 있는 곳이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것이고 이 오르고 있는 서초, 송파, 강남 이런 쪽은 그냥 계속 이렇게 보합 내지 혹은 상승 쪽으로 갈 것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또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대체적으로 저는 또다시 떨어질 건데 한 내년 초중반 정도를 분기로 그때부터 다시 대세 상승하는 지역도 나타날 거고요. 또 여전히 떨어지는 지역들도 아마 나타날 겁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그렇게 분류가 되는지 한번 차분차분 한번 찾아볼게요. 설명을. 먼저 사실 더 많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요? 이 상황이 좀 더 심각해질 수 있었는데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로 인해서 이게 지금 상승 턴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과연 그게 옳으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네. 왜냐하면 비정상의 정상화가 네.
이게 지금 막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 네. 가지신 분들도 있긴 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일단 정부가 이제 부양 정책을 펼쳐서만 올라간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동반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상반기는 주식이랑 부동산이 둘 다 좋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일단 어찌됐건 금융시장 상황이 좀 완화가 됐고, 그리고 이제 작년 연말에도 이제 한참 지금 뭐 이 자금 경색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거기에 이제 핵심 포인트가 이제 둔촌 주공 분양이었는데, 분양을 했는데 경쟁률이 상당히 낮았잖아요. 2차까지 했는데도 6대 1이 안 됐거든요. 그럼 보통 계약률이 50%도 안 됩니다. 그런데 둔촌 주공이 8천억 정도 되는 돈을 3개월짜리 단기 대출을, 그것도 10%가 넘는 고금리로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8천억의 만기가 23년 1월 19일 정도였을 겁니다. 네. 자, 만약에 분양률이 안 좋으면은 이 돈을 상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죠. 상환을 못 했죠. 그럼 상환을 못 하면 우리가 이제 작년에 기억나시겠지만 이제 강원도의 레고랜드 그것 때문에도 이게 일파만파 퍼져서 그렇죠. 자금 시용 경색 문제가 생기고 뭔가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8천억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돈이 만약에 그것도 한국에서 가장 입지가 뭐 좋은 지역이고 대단지라고 하는 둔촌 쪽에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럼 이거는 진짜 일파만파 훨씬 더 큰 파장으로 아마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금융권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이거를 누구보다 정부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월 3일에 적절한 정책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이제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펼치지 않았잖아요. 그럼 그 후폭풍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저는 끼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저는 그래서 올라갈 때는 너무 올라가지 못하게 적절한 규제를 펼칠 필요가 있고, 또 급격하게 내려갈 때는 또 이것들을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또 부양 정책을 하는 게 정부의 적절한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정부에서는 뭐 이러저러한 정책을 내놓겠죠. 네. 이러한 정책이 계속 먹히면서 네. 부동산 가격이 하방 지지가 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계속 먹힐 수 있겠냐에 대한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약효가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생각을 뭐 지금 뭐 거래량도 살아나고 뭐 좋은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너무 뭘 모르는 거예요. 지금 거래량을 보잖아요. 네. 평균 거래량의 절반보다 조금 많은 수준입니다. 원래 이 정도의 부양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럼 평균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나타나야 됩니다. 2009년처럼. 2009년에도 가짜 반등장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거래량이 훨씬 작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부에서 이렇게 부양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살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거래량이 작은 거고 시장의 에너지가 그만큼 약하다는 거고요. 이런 부양 정책의 효과는 길면은 한 3분기에서, 아니 짧으면 3분기에서 길면 한 1년 정도 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올해 가을이나 내년 초 정도 되면은 이 약발이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하긴 뭐 또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그렇게 좀 매매 거래량이 좀 늘다가도 주춤하는 게 이제 가격이 호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더 이상 살 사람이 없다. 살 사람이 없죠. 뭐 이런 얘기도 들긴 그리고 하더라고요. 가격이 올라가서인지 모르겠는데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역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지금 한번 데이터를 한번 제가 잠깐 보여드릴 텐데, 아까 우리 이제 강남 서초 송파가 네. 굉장히 지금 가격 상승이 좋았잖아요. 자, 그럼 만약에 이게 진짜 상승장이다. 그럼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을까요? 걷어들일까요? 오히려 걷어야죠.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그렇죠. 걷어들이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 송파구를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상승률이 가장 좋은 여기에 거래로 들어가시면 이 파란색 선이 뭐냐면 바로 매물의 숫자입니다. 부동산에 지금 아파트 팔려고 송파구에 내놓은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어떻죠? 역사상 물론 이제 이 데이터가 시기열이 한 2년 반 정도 되는데 길지는 않지만 이 파란색 선이 이 데이터가 만들어진 이후로 가장 높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송파구에 지금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지난 2년 반 중에 지금이 제일 높다고요. 아, 지금
데이터가 오히려 오르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가격은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만 일부 거래량이 나오면서 가격이 상승한 거는 맞지만 반대로 지금 상승을 해가지고 집을 지금 이 기회에 내가 얼씨구나 하고 팔아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2년 반 중에 가장 많다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계속 상승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이것은 하나의 그 속임수 반등장. 그렇죠. 보통 이제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데 큰 상승장 뒤에는 어떤 대중들의 그런 이런 뜨거운 이런 열망이 있기 때문에 좀 내렸다가도 다시 이런 반등이 나오는 구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상반기의 주식시장의 안정과 어떤 정부의 부양 정책 이 두 가지가 더해지면서 일부 이제 부동산 시장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역전세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참 많은 뉴스들이 나왔어요. 빌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아파트로 전이가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늘고 있더라고요. 네. 이 역전세난이 그렇게 심각한가요, 현재? 네, 역전세난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고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지금 처음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통은 세입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하면은 세입자들이 집주인한테 돈을 줘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 요 초록색 막대 그래프입니다. 음, 그 다음에 빨간색은 뭐냐면 역전세가 나가지고 집주인들이 오히려 세입자한테 줘야 되는 돈이에요.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전국에 이제 입주 물량이 좀 많았던 17, 18년, 19년쯤에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상승분이 더 많았죠. 전세 상승분이. 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이 이제 2023년 7월 달인데 23년 7월 달에 반환 금액이 얼마냐면요.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건수가 17,000건 정도 되고요. 그래서 건당 반환 금액이 얼마냐면 8,800만 원이에요. 아, 상당히 크네요.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이제는 집주인들이 세입자한테 전국 평균입니다. 전국 평균. 한 채당 지금 거의 1억 가까이 돈을 줘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요 밑에 데이터는 뭐냐면 요거는 집주인들이 전세금이 올라서 받을 돈과 내줘야 할 때의 차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빨간불이면 집주인들이 내줘야 되는 돈이 커지는 겁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2013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고요. 이게 이 역전세가 언제부터 커졌냐면 이제 23년 5월 달부터 커졌고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24년 10월 달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역전세 문제가. 네. 네. 아, 상당히 심각하네요. 근데 네. 그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강남구, 네. 강남구의 가을서부터 전세 물량이 입주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역전세 상황이 좀 심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던데요. 네, 강남구의 입주 물량이요. 네. 요것도 뭐 데이터로 좀 이따가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일단 서울을 보시면 이제 요 그래프가 요게 이제 입주 물량을 보여주는 건데요. 요게 빨간색일수록 입주 물량이 많은 겁니다. 초록색은 입주 물량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자, 얘기하셨던 강남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강남이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아 보이죠? 네. 23년이고요. 내년에가 24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어디만 많은 거냐? 개포동만 많은 겁니다, 지금. 나머지 지역들은 입주 물량이 다 거의 없어요. 지금 개포동에만 이 입주 물량이 집중돼 있고, 근데 이거를 강남, 서초, 송파 같이 보잖아요? 그럼 어때? 입주 물량이 많은가요? 전혀 아닙니다. 입주 물량이라는 거는 주변 지역에 영향을 같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강남구의 입주 물량 보면 안 됩니다. 주변을 같이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입주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더 큰 문제가 생길 거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강남은 뭐가 문제냐면 집주인들이 대출 껴서 사진 않았지만 일부 또 갭 투자를 또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역전세 데이터를 강남구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구하고 서초구만 한번 볼 텐데요. 자, 강남구를 보시면 이번 달이 강남구가 지금 555억 정도 되고요. 234건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건당 지금 2억 4천 정도 돼요. 상당히 평균이 8천인데. 평균이.
근데 강남은 훨씬 더 비싸니까. 그렇죠. 그래서 강남 집주인들은 지금 평균 세입자한테 거의 2억 5천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심각하네요. 굉장히 큰 문제죠. 근데 이게 가장 많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빨갈 때가 제일 심각할 때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올해 연말입니다. 올해 연말에 740억 정도 됩니다. 전체 금액이.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서초구도 보시면 서초구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있지만 앞으로 것까지 예상이 지금 나오는 건가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세 가격이 유지된다는 전제 조건으로 이 데이터를 만든 거고요. 네. 강남 서초구 같은 경우도 지금 평균 2억 5천 정도 됩니다. 건당. 그러니까 심각하네. 강남 서초의 집주인들이 2억 5천씩 내줘야 되고 우리가 좀 아는 뭐 반포 자이나 네. 뭐 레미안 퍼스티지 이런 데는 반환 금액이 거의 5억에 달합니다. 건당.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당장 뭔가 이렇게 매매가가 상승하는 데는 좀 안 좋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전세 뭐 조금 갭이 작으면은 그냥 네. 참고 살겠지만 네. 이러면은 몇 억씩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일단 세입자 입장에서는 빼달라고 해서 네. 계약 기간 끝나면 딴 데로 가겠죠. 그럼요. 예,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아무리 강남이 집주인이라 할지라도 현금 5억을 여윳돈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이건 그렇죠. 말 그대로 이제 그냥 생돈을 줘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번에 이 역전세에 대한 대책을 또 강력하게 내놨습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 완화, 네. 뭐 이렇게 오히려 더 집주인들에게 대출해주는 제도도 좀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나왔는데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럼 이 역전세난 이게 네. 좀 해소가 될까요? 네,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역전세가 나서 세입자한테 돈을 줘야 된다는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거고요. 아무나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거를 원래 DSR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계산하기 쉽게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데 내가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나 뭐 기타 등등 이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내가 쓸 수 있는 총 금액은 40%. 그래서 400만 원만 내가 이걸 쓸 수가 있었는데 이거를 DTI로 바꿨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 원리금 상환 비율을 60%까지, 그러니까 1,000만 원에 내가 소득이 있으면 네. 60%는 600만 원까지는 내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연봉이 한 5천만 원이신 분들은 한 1억 가까이 대출을 더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데이터를 봤을 때 전국에 지금 평균 역전세 금액이 8,800만 원 정도였잖아요. 네. 그러면 1억 정도 연봉 5천이면 충분히 그 정도는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한테 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연봉이 한 1억 정도인 경우에는 뭐 한 3억 정도까지도 추가적으로 물론 담보 비율이 된다라면 3억까지도 추가적인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전세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도 많이 좀 완화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어쨌건 그러나 그 현상 자체가 다시 네. 집값 상승으로 턴하는데 어떤 그 받침대가 되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네, 얘기죠. 그렇기는 힘들 것 같고요. 아까 데이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역전세가 끝나는 게 24년 연말입니다. 그럼 그때 이후부터는 이제는 물론 지금의 전세가가 유지된다는 전제 조건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그때는 뭔가 주택시장 하방의 압력이 많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뭐 25년 정도부터는 뭔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뭐 여지가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좀 2025년 그렇다면 우리가 집을 사는 분들도 그렇고 네. 이렇게 좀 안 좋을 때 사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바닥 네. 이 부분은 언제쯤일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바닥은 이것도 데이터가 명확하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예,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일단 서울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제가 이제 방송에서 항상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뭐냐면 바로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입니다. 얘가 이제 주택 구매력 지수랑 비슷한 얘기인데 주택 구입 부담 지수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사람들의 소득, 그 다음에 주택 담보대출 금리, 그 다음에
집값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 용어가 그대로 의미하는 거예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주택을 구입하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부담스럽지 않은지를 데이터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자료이고요. 네. 자, 보시면 지금 얘가 어디까지 갔었냐면은 22년 11월 달에 393까지 갔다가 지금 330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얘가 역사적인 평균이 지금 여기 20년 정도의 데이터인데 역사적인 평균이 245입니다. 역사적인 많이 평균. 올라갔네 아직도. 네. 그리고 역사적인 저점이 얼마냐면요. 162예요. 자, 이거를 제가 쉽게 비유를 드릴게요. 역사적인 저점이 2015년 초였는데 이때가 160이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출 껴서 서울에 내가 집에 주택 원리금 상환 부담하는데 160만 원 내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내야 되냐면 330만 원 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빨간 불이 들어오면 부담스러운 거고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 부담스럽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이 데이터는 저는 그렇게 주택 구입 부담 지수 기준으로 서울은요 200까지는 떨어져야 됩니다.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떨어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예, 소득이 올라가면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당분간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러게 뭐 지금 입장에서는 네. 별로일 것 같아.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렇죠. 경기 침체 이야기도 있고. 그렇죠. 거기다 또 물가가 다 올라가지고 뭐 생활비, 뭐 식대, 교통비 뭐 안 오르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뭔가 추가적으로 집을 사거나 저축을 할 만한 여유가 그렇게 별로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자,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또 훅 떨어지면은 이게 아주 좋아집니다. 근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물론 최근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과연 떨어질까요? 떨어져도 뭔가 우리가 원하는 수준만큼 많이 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게. 사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을 연속으로 해가지고 네. 사실 또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지금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이번 달 말에 지금 금리 인상 거의 확정시 되고 있는데 올리면 이제 2% 차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 한국 돈 빼다가 미국에만 예금만 해놔도 돈 버는데. 돈 버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곳이 한국은행인데 왜 금리를 못 올렸냐? 금리를 못 올릴 만큼 한국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못 올린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내리자니 이런 고물가 상황 때문에 금리를 내리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당분간은 금리가 내려가기 정말 쉽지 않다. 내려도 많이 내려갈 가능성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의 소득도 별로 늘어날 일이 없고 그 다음에 금리도 별로 떨어질 일이 없어요. 그럼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떨어지면 뭐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거는 대출 껴서 내가 이자 납입하는 게 그만큼 부담스럽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등장이라고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뭐가 없죠?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지금 살아났다고는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매매 거래량이 매우 작아요. 아주 작은 그만큼 지금 대출 껴서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현실. 네. 확실히 데이터를 보면서 얘기하니까 이게 확 와닿네요. 눈으로 네. 시각적으로 확인하면서 그렇죠. 보니까. 네. 네.